자, 우리 8페이지에요. 권리의 변동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자, 권리의 변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원인. 이 원인을 우리는 뭐라 하냐?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 법률 요건을 만드는 사실을 뭐라 그러냐 하면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개념을 좀 봐두시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어요. 법률 요건을 다 만들면 의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 8페이지에 보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 법률 효과가 바로 권리 변동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개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을 만들게 되는 구체적이고 개개의 사실 한 개 한 개를 말합니다. 한 개 한 개. 낱개죠. 그러니까 이 한 개 한 개를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법률 사실 한 개 한 개를 다 모아서 법률 요건을 만들면 이거는 법률 사실이 모여있는 총체죠. 모여있는 총집합체 모양이에요. 총체. 이 요소를 만들면 드디어 권리 의무라는 법률 효과가 생겨요. 권리 변동이 생겨요. 그럼 예를 들면 이래 되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청약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승낙하는 사람이 있죠. 이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드디어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매매 계약 행위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예컨대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를 내가 10억에 사겠습니다. 내한테 파시죠.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소유권을 좋습니다. 내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승낙하죠.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갑이 승낙의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하면 이 두 개가 합치되는 순간에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매매 계약, 매매 약정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매매 약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갑이라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줘야 할 채무가 생기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을이라는 매수인은 자기가 10억을 주고 그 아파트를 사기로 했으니까 대금 10억, 대금 이것을 지급할 채무를 짊어지죠. 의무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무가 발생했다 이 말은 상대방한테 권리죠. 갑은 대금 받을 권리가 생기죠. 이렇게. 또 을에게는 소유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의무가 생기면 상대방한테 권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해설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의 청약의 의사표시 한 개하고 갑이라는 승낙의 의사표시 한 개가 개별적으로 각각 이렇게 존재하는 이것을 말하거냐. 요거 한 개 한 개를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고 이 법률 사실 청약과 승낙이 갖추어져서 만들어지니까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 행위를 뭐라 하냐?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 매매 계약이 이렇게 체결되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당사자한테 권리 의무라는 게 발생했죠. 이 권리 의무를 우리는
법률 효과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 요 한 개 한 개는 법률 사실 여기에 들어가죠. 구체적이고 계획의 한 개 한 개 사실. 그 다음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그 사실들이 모여있는 몸체죠.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 다 갖추어지니까 권리 의무가 당사자한테 발생했죠. 법률 효과가 발생했죠. 이렇게.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그리고 법률 효과. 이런 순서가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민법의 체계예요. 우리가 앞으로 법률 사실을 분석하고 법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 3단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 한 개 한 개를 다 따져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부 대상이 된다. 이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으로 봐두시면 좋겠고요. 9페이지 가면 법률 사실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이걸 분류하는 거죠. 법률 사실, 구체적이고 개개의 한 개 한 개의 사실을 성질에 따라서 그 형태를 분류해 보는 거예요. 분류. 나누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9페이지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법률 사실의 분류는 크게 나누면 사실을 분류해보면 사람의 의식작용에 의해서, 즉 정신작용에 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사람의 의식작용인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게 있겠죠. 정신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용태라고 부르고 정신작용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죠. 이 사실을 나눌 때 용태와 사건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용태란 말은 사람의 정신작용, 의식작용에서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것, 사람의 정신작용과 아무 관계없이 만들어진 사실, 그것을 사건이라 그래요. 자, 우리 사건에 관해서는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냐 하면 대표적인 게요. 사람이 출생한다든가 사람이 사망한다든가 시간이 경과한다든가 물건이 파괴된다든가 이렇게요. 또 조금 알아둬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 게 바로 부당이득도 여기 들어가요. 부당이득이 생긴다든가 또 혼동, 나중에 또 이게 물권법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혼동이 발생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 우리는 사건이라 그래요. 특히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경과하는 것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법률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시험의 범위의 대상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소멸시효라는 제도에 의하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법률 효과로서 권리의 소멸이라는 변동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실로서 필요한 게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 이랬으니까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때 정신작용과 관계없죠.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사건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시간의 경과를 우리는 기간이라 그러죠. 기간. 자, 이런 것들을 말한다. 법적 의미 있는 것은 뭐 이런 거죠. 부당이득, 혼동, 뭐 기간 이런 것들이 사건이다. 그 외에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이걸 용태라 그래요. 그러면 이 용태를 크게 나누면 사람의 정신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은요.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내면에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는 것만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법률 사실의 분류는
민법을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법률 사실의 분류를 정확히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양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습득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제가 정리해 드릴 생각입니다. 시험용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리하는 부분만 정확히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여기에 용태 안에 여기 안에서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도 있고 그 외부적 용태 안에 가면 여기에 외부적 용태 안에 들어가면 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도 있고 법 질서 위반되는 행위도 있죠. 그래서 위법 행위와 적법 행위가 있어요. 자, 외부적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때 사람의 행위, 정신작용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볼 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경우도 있고 적법한 행위도 있어요. 이 위법한 행위, 여기에는 우리 법적으로는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이것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위법행위예요. 이렇게. 자, 이 두 가지는 위법행위에 포함돼요. 그럼 적법행위는요? 이 적법행위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개예요.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준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여기에 해당되면 법에서 인정되는 행위예요. 적법행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적법행위를 한다. 우리가 상세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주로 공부합니다. 아주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정리해보면 먼저 법률행위라는 것은 어떨 경우에 사람의 행위 중에서 적법한 법령이라 하냐 하면 이 행위 안에 의사표시라는 요소가 들어있으면,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사람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행위를 만들면 그 행위 이름을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그러면 반대로 의사표시가 없는, 이게 없는 사람 행위를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행위 안에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들어가 있지 않다. 이랬을 때 사람의 행위를 준법령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준법령에서는 너무나 많겠죠. 의사표시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의사표시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의혹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예요. 자,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혹하는 의사를, 이 의사가 바로 이런 의사죠. 그것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합쳐서 우리는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사표시행위. 그죠? 의사를 표시했다.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내가 권리를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제시했다든가 내가 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그 내용을 표시했다라고 하면 그 표시한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과 거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고요. 예컨대 요게 매매 행위라든지 임대차 계약 행위라든지 뭐 교환 계약을 한다든지 등등등등 이런 계약을 할 경우 계약 행위 이게 전부 다 법률행위죠. 왜냐하면 여기는
청락의 의사표시와 승락의 의사표시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다 들어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자, 요 법령의 개념을 이렇게 쓴다. 법령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행위는 행위인데 의사표시란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행위도 있어요. 그것을 이름하여 준법령행위라고 부릅니다. 준법령행위. 이 준법령행위는 다시 사람의 의식작용이 외부에,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외부에 드러나 있는 것을 표현행위라 그러고, 의식작용이 외부에 표현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는 행위, 의식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그것을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외부에 표현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 그냥. 그걸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눠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 부분은 공부하지 않는다. 시험은 여기를 중심으로 시험이 나온다. 여기 중심으로. 즉 준법령이 중에서, 즉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아니한 행위 중에서 표현행위에 관한 것만 공부합니다. 외부의 의식작용, 정신작용이 표현되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시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표현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컨대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는 행위. 예컨대 어떤 거냐 하면 최고한다든가 촉구하는 거죠. 촉구하는 행위 또는 거절하는 행위. 거절 행위. 이런 행위가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예요. 내 이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 단순히 알아라 라고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걸 의사를 통지한다 그래요. 최고. 야, 내 채권자인데 너 채무자야. 너 채무 변제에 도래했는데 나 돈 받을 의사가 있어. 그러니까 돈을 빨리 이행해라 라고 촉구한다. 이걸 최고라 그러죠. 최고. 또 거절이요. 상대방 이렇게 해줄래? 라고 부탁할 때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거절하는 행위. 이 행위는 사람의 내 의식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의사의 통지행위로서 표현행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 그 내용을 타인에게 이 사실을 알아라 라고 통지하는 것. 이거는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관념의 통지행위라 그래요. 관념의 통지행위. 이 관념의 통지행위는, 이 관념이란 것은 어떤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관념 인식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당신도 알아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사실의 통지라고도 해요. 사실의 통지행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것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하면 각종 통지행위 있죠. 각종 통지행위. 예컨대 단체 모임을 어느 날짜에 하기로 했으면 모임의 단체 안에 총무가 말이죠. 아니면 회장단이 그 구성원들한테 알려주죠. 우리가 회의를 언제 모여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임을 하려고 그런다. 모이는 장소 여기다. 이렇게 그때 모여라. 이렇게 통지하는 거 있죠. 그 각종 통지행위는 바로 관념의 통지예요.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해당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지하는 행위. 이것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의 통지죠. 또 우리 민법에 말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가면 125조 대리권 수여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요. 그걸 우리는 125조에 나오는데 대리권 수여했다의 표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은 이것은 통지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대리권을 내가 누구한테 수여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표시도 역시 통지행위죠. 이렇게. 자, 이런 것 등을 우리는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즉 관념의 통지인 표현행위로서 준법령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감정이 발생한 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 마음속에 발생한 감정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이걸 감정의 표시행위라 그래요. 감정의 표시행위. 이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예컨대 용서하는 행위 있죠. 용서하는 행위. 용서. 자,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상대방에게 분한 마음을 삭혀서 스스로 저 사람 이번에 한번 용서하자. 봐주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 용서 행위도 감정의 표시로서 표현행위인 준법령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시험용으로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1번과 2번. 의사의 통지행위인 표현행위로서의 준법령에는 최고 거절행위가 여기 들어간다. 또 관념의 통지인 표현행위로서의 준법령에는 각종 통지행위, 대리권 수요의 표시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요. 요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왜 이런 내용을 하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민법 총칙의 특기요. 이 법률행위에 관한 규율하기 위해서 규정을 상세히 만들어 놨습니다. 상세히 제정해 놨어요. 이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법령인 표현행위에 유추 적용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온다 그죠? 이게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에 나오는 법률 행위에 관한 이 규정은 어디에다가 준법률행위인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유추 적용한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행위나 거절행위나 각종 통지행위에 이런데 어떻게 해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사람의 행위라고 했죠. 준법령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의 행위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법령에다가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범위 안에서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이 영역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우리는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그 정리되는 것이 10페이지에 가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상단에 준법령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이게 적용되느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행위는 법령이잖아요. 그 법령에 관한 규정이
준법령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유추적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법률 사실의 분류표에 돼 있죠. 거기에서 보면 준법령행위를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이것도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이 준법령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법률 행위는 아니지만 법률적 행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또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는 법률 효과인 권리와 의무가 바로 생깁니다. 발생합니다. 자, 이때 이 권리와 의무라는 이 효과는 여기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자, 법률 행위에서 당사자가 원한 내용대로 권리 의무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원하는 대로 생깁니다. 그런데 준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면 의무가 생긴다 하면 이것은 법률 행위 안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대로입니다. 규정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차이가 있다. 그죠? 요게. 법률 행위와 준법령의 차이점. 요 두 가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요 차이점도 알아두셔야겠어요. 법률 행위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할 때 이 권리 의무는 바로 이 행위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게 준법령에서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는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생깁니다.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서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놨다. 이렇게요. 두 개를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률 사실의 분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잖아요. 그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기초 개념들을 공부했어요. 기초 개념들. 권리 변동이 무엇이고 또 법률 관계라는 게 무엇이고 인간관계하고 구별은 어떻게 되고 또 권리 변동에서 권리가 발생하는 모습, 변경하는 모습, 또 소멸하는 모습 이런 걸 개별적으로 봤죠. 그리고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법률 행위와 준법령이라는 개념을 분리했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죠? 차이점. 이런 것들은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민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민법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민법상, 민법 자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산을 가지고 살잖아요. 재산 영역만 정리해보면 재산 관계에 관한 법을 법질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 거래 관계에서 이 재산 거래 관계에서 법을 다루면 이 법에서 나오는 건 뭐냐? 재산권을 만들어 주겠죠. 이 법에서는 거죠. 이 재산권에 관한 법 규정들을 이 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권에 관한 법은 크게 나누면 재산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 물권에 관한 법. 재산권에는 물건에 관한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사람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지배하는 법. 그걸 물권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물건을 지배하기 전에 만약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 거래 행위를 통해서 그 물건을 인도받아서 물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면 상대방과 거래하는 관계는 뭐라 그러냐? 사람에 대한 관계죠. 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 의무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 이걸 우리는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채권에 관하여 또 규율하는 법 체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채권법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죠. 개인과의 관계에서 거래 행위를 통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내서 사람에서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통해서 거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구를 통해서 물건을 지배하게 되면 그 물건과 사람 사이에 이 물건을 지배하는 모습에서 이득 취하는 모습인 권리가 필요하죠. 이 두 개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 관한 법은 채권법,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에 관한 법은 물권법. 이 두 개의 원리에서 물권과 채권이라는 재산권이 만들어지고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이 재산법이에요. 자, 우리는 인간은 또 신분관계를 사는 것은 우리 있습니다. 신분관계를 맺어서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가 생기죠. 그런데 부모가 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한 가정을 만들죠. 이때 혼인에서부터 가족이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 안에서는 친족이 만들어지고 친족 안에서도 서로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겠죠. 이걸 우리는 신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율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걸 신분법이라고 그래요. 이 신분법 내용은 신분에 관해서는 친족에 관한 것도 있고 또 그 친족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그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재산을 가족들이 갖게 되죠. 그걸 상속이라고 한다 그러죠. 이 상속도 역시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규율해야겠죠. 법적으로. 이걸 우리는 상속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친족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을 친족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안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 사망하면 그 친족 범위 안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관계, 이걸 규율하는 법이 바로 상속법이죠. 이러한 내용은 결국은 신분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니까 신분법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개인입니다. 개인이 살아갈 때 필요한 법이 바로 재산을 관계에 지어서 살아가고 신분을 관계에 지어서 살아가는데 이 두 개에 관계되는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재산법과 신분법으로 있고 이것이 민법 안에 규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재산법은 다시 재산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재산권의 형태가 물건을 지배하는 것과 사람에 대해 요구하는 권리로 각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규율하는 법 체계를 만들었는데 물권법, 채권법이 있다. 신분관계에서는 일정한 가족, 친족을 형성하는 이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친족 중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관계가 문제되는데 그것도 정리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니까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산법 영역에서만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반만 공부하는 것이죠. 그 재산법 안에서 물권에 관한 법은 우리 민법에서요. 보통 물권의 종류를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라는 제도에 의해서 정해놨고 그 물권은 법에 정해놓는 예를 보면 점유라는 제도, 점유권 제도,
또 소유권제도, 지상권제도, 지역권제도, 전세권제도, 그 다음에 유치권제도, 질권제도, 저당권제도 이렇게 해서 물권을 법에서 정해놨어요. 법정. 이렇게 해요. 우리 민법상의 물권은 이렇게 8개네요. 8개. 8개의 물권을 법정해놨습니다. 이때 우리 시험의 대상은 요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만 질권이 성립하도록 하니까 시험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8개 물권 중에 7개 물권을 시험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것을 우리는 물권법 영역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가장 전형적인 게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생깁니다. 가장 우리 사회에서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에서는 계약 영역을 다시 살펴보면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체계가 있어요. 그게 계약법 총칙이라고 합니다. 계약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의 규칙들을 모아놓은 계약법 총칙이 있습니다. 이걸 계약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죠. 또 이 계약의 개별적으로 우리 민법이 규율하는 법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계약 각칙이라고 하죠. 계약법 각칙. 이 계약 각칙은 여기는 15가지의 계약을 유형화시켜 놓고 그 내용을 정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계약 외에도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때 부당이득의 법리나 또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관계, 여기에서도 채권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계약에 의해서 채권을 만든다면 당사자 약정에서 만든 채권이죠. 따라서 계약은 약정채권이라고 발생시킨다.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약정채권을 만들어요. 그러나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이거는 법률 규정에서 채권이 발생하도록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정 채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당사자 약정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의한 채권 발생, 이 부분만 공부하는데 이 모든 계약, 15계약에 공통적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을 총칙이라 규율하고 계약 각칙에 15가지 계약의 종류를 유행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요 3가지에 한해서만 시험으로 보고 있죠. 이것만 시험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계약법, 여기 매매, 교환, 임대차에 공통적으로 될 수 있는 이 총칙 부분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계약법 총칙 부분에도 우리는 시험 범위로 대상을 삼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물권법 영역에서 이러한 7개 물권 종류와 내용을 공부하고 채권법 영역에서는 계약에 관한 내용만 계약법 총칙과 계약 각칙에서의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내용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권 영역이나 채권 영역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신분법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이라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한 챕터로 만들자. 쭉 뽑아 모아서. 그래서 신분법 영역에도 재산법 영역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해서 민법 총칙이라는 제도로 이렇게 제일 먼저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의 체계는요, 첫 번째 민법 총칙 영역이 있고요. 따라서 민법 총칙은 당연히 우리 시험 범위에 집어넣어야겠다. 왜? 물권법 영역이나 채권법 영역에, 즉 계약법 영역에도
이 민법 총칙이 적용될 수 있겠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시험의 대상을 삼자. 그래서 여기는 주로 법률행위에 관계되는 것, 관계 규정을 그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다. 왜? 여기에 있는 법률행위와 관계되니까.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물권법, 세 번째는 채권법, 네 번째는 친족법, 다섯 번째는 상속법. 5편으로 되어 있다. 민법 체계가요. 그 중에 우리는 민법 총칙,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안에서 계약 영역.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험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그 내용을 익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앞으로 이런 영역을 공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양을 보면 민법 안에서요 34문제가 출제돼요. 민사특별법에서 여기서 6문제가 출제되거든요.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그러면 민법에서는 34문제가 출제됩니다. 보면 주로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보통 이 7개 물권에서 14문제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계약이죠. 계약법 총칙과 여기에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영역에서 10문제 내외 이렇게 돼요. 그래서 34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 결국은 이 물권법에서 14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공부할 양도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공부할 양도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다만 여기서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개념들이,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법률 용어들이 추상적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할 동안에는 사례를 많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환치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의 체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도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